그날 친척들 앞에서 저는 돈만 얹은 사람이 됐습니다. 수진이는 그냥 잠깐 도와준 거잖아요. 사업이 무너질 때 전세금까지 빼서 넣은 건 저였습니다. 그건 지난 얘기잖아요. 그런데 제 이름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계약대로 했을 뿐입니다. 집은 오늘부로 회수합니다. 그 말을 듣고도 아무도 바로 반응하지 못했습니다. 그 순간 잔치장은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조용해졌습니다. 이 이야기가 끝까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오늘은 사업을 살려줬다는 이유로 무시당한 며느리가 어떻게 가족의 판을 뒤집었는지 처음부터 차근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날은 시아버지 칠순 잔치가 열린 날이었습니다. 잔칫집 안쪽 홀에는 둥근 테이블 5개가 나란히 놓여 있었고 그 위로 붉은 조화와 금박 글씨가 새겨진 현수막이 걸려 있었습니다. 아버님 칠순을 축하합니다라는 문구 아래로 40여 명의 친척들이 웅성거리며 자리를 잡고 있었는데 이수진은 그 소란 속에서 시어머니 옆자리에 수저를 고르게 놓으며 잔치 준비의 마지막을 정리하고 있었죠. 아침 7시부터 꽃집에 들러 화병을 챙기고 식당 측과 메뉴를 재확인하고 답례품 봉투에 이름표를 하나하나 붙이는 일까지 전부 이수진의 몫이었습니다. 시누이 김미정은 11시가 넘어서야 도착했고 현관에서 코트를 벗기도 전에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아이고, 여기 꽃이 왜 이래요? 내가 말한 건 카네이션이었는데. 이수진은 돌아보며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언니, 카네이션은 철이 지나서 장미로 맞췄어요. 식당 쪽이랑도 미리 얘기한 거예요. 김미정은 고개를 한번 끄덕이더니 아무 말 없이 안쪽 테이블로 걸어갔습니다. 그 뒤를 따라 박재영이 들어왔는데 양복 안주머니에서 명함을 꺼내며 이미 친척 몇 사람에게 인사를 건네고 있었죠. 회사가 잘 된다는 소문이 퍼진 뒤로 박재영의 어깨는 눈에 띄게 펴져 있었고 친척들도 먼저 다가가 악수를 청하는 분위기였습니다. 잔치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건 정오가 조금 지나서였습니다. 시아버지가 상석에 앉고 자녀들이 차례로 절을 올렸는데 이수진은 남편 김도윤 옆에 서서 함께 큰 절을 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이수진의 손을 잡으며 수고했다고 작게 말했고 이수진은 그 한마디에 아침부터 쌓인 피로가 조금은 풀리는 기분이었죠. 문제는 건배가 끝난 직후에 시작됐습니다. 큰아버지 뻘되는 친척 한 분이 박재영에게 술잔을 건네며 물었습니다. 재영이 요즘 사업이 제법이라며? 누가 그러는데 투자도 많이 받았다고. 박재영이 겸손한 듯 웃으며 고개를 숙이려는 순간 김미정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아이고 큰아버지. 저희가 진짜 힘들 때 이 사람이 밤새워 뛰어다닌 거예요. 은행에서 돈 안 빌려준다고 문전박대당하면서도 끝까지 버텼죠. 그 말에 테이블 여기저기서 감탄 섞인 맞장구가 나왔고 김미정은 그 분위기를 타고 목소리를 한 톤 올렸습니다. 우리 친정아버지도 도와주셨고 집안에서 다 같이 힘을 모은 거죠. 수진이도 그때 돈 좀 보태줬고요. 이수진의 젓가락이 멈췄습니다. 돈 좀 보태줬다는 말이 귓속에서 2번 울렸는데 그 순간 테이블 건너편에 앉은 친척 아주머니가 이수진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며느리가 살림 보태는 건 당연한 거지 뭐. 김미정은 그 말에 미소를 지으며 아무런 정정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수진은 김미정을 바라봤지만 김미정의 시선은 이미 다른 친척에게로 옮겨가 있었죠. 박재영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잔을 들어 올리며 다 가족 덕분이죠라고 말했을 뿐 이수진이라는 이름을 한 번도 꺼내지 않았습니다. 이수진은 남편 김도윤의 얼굴을 돌아봤습니다.
김도윤은 고개를 살짝 숙인 채 국물을 떠먹고 있었는데 그 시선이 이수진과 마주치자 잠깐 눈을 피했습니다. 입술이 움직이려다 멈추는 게 보였고 결국 김도윤은 아무 말 없이 다시 수저를 들었습니다. 이수진의 손이 무릎 위에서 천천히 접혔습니다. 3년 전 전세 보증금 해지 서류에 도장을 찍던 날의 기억이 갑자기 떠올랐는데 그때 이수진의 손도 지금처럼 떨렸었죠. 하지만 그날은 누군가를 살리기 위한 떨림이었고 지금의 떨림은 전혀 다른 종류의 것이었습니다. 잔치는 계속되었습니다. 김미정이 테이블을 돌며 인사를 하고 박재영이 사업 이야기로 친척들의 관심을 끌었고 웃음소리와 술잔 부딪히는 소리가 홀을 가득 채웠죠. 그 소란 한가운데서 이수진만이 조용히 앉아 있었는데 접시 위 음식은 한 점도 줄지 않은 채였습니다. 잠시 뒤 이수진은 자리에서 일어나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복도 거울 앞에 서서 물을 한 모금 마셨는데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입술 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고 그걸 의식한 순간 이수진은 두 손으로 세면대를 꽉 잡았습니다. 돈 좀 보태준 사람. 그 말이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전세금을 빼던 날 부동산 사장이 정말 괜찮으시겠어요? 라고 물었고 친정 아버지가 퇴직금 통장을 내밀며 이건 내 몫이 아니다라고 말렸던 그 장면들이 하나씩 겹쳐 올라왔죠. 그 모든 것이 오늘 이 자리에서 보태준 돈이라는 한마디로 줄어든 겁니다. 화장실 문 너머로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수진은 거울 속 자신의 눈을 한참 들여다보다가 천천히 입술을 다물었습니다. 표정을 다시 고르고 어깨를 펴고 복도를 걸어 홀로 돌아갔는데 자리에 앉는 순간 김도윤이 작게 물었습니다. 어디 갔다 왔어? 이수진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김도윤도 더 이상 묻지 않았고 두 사람 사이에 놓인 빈 술잔 하나가 테이블 위에서 조용히 빛을 반사하고 있었습니다. 잔치가 끝을 향해 가고 있었지만 이수진의 하루는 아직 끝나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아니, 어쩌면 이 자리에서 무언가가 비로소 시작되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잔치가 끝나고 친척들이 하나둘 자리를 뜨기 시작했을 때 이수진은 테이블 위에 남은 접시들을 정리하며 손을 움직였습니다. 손끝에 힘이 들어간 건 접시가 무거워서가 아니었죠. 김미정이 출입구 앞에서 친척들과 인사를 나누며 웃는 소리가 홀 안쪽까지 또렷하게 울렸고 그 웃음이 들릴 때마다 이수진의 턱에 힘이 한 번씩 실렸습니다. 김도윤이 다가와 접시 하나를 받아들었지만 이수진은 고개도 돌리지 않았습니다. 김도윤이 뭔가를 말하려다 입을 다무는 기척이 느껴졌고 그 망설임 자체가 이수진에게는 이미 하나의 대답이었습니다. 차에 타고 집으로 돌아오는 20여 분 동안 두 사람 사이에 말은 없었습니다.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노래만 조수석과 운전석 사이를 채웠고 이수진은 창밖을 보며 3년 전 겨울을 떠올리고 있었습니다. 그해 12월 김미정에게서 전화가 온 건 밤 11시가 넘어서였습니다. 평소 며느리에게 먼저 연락하는 일이 거의 없던 김미정이 전화를 건 것 자체가 이상했는데 수화기 너머로 들리는 목소리는 평소와 전혀 달랐죠. 떨리는 숨소리 사이로 김미정이 말했습니다. 수진아, 나 지금 할 말이 있어. 그 한마디에서 이수진은 직감적으로 알았습니다. 보통 때라면 수진이도 아니고 이름을 부르는 일조차 드문 사람이 수진아라고 했으니까요. 김미정은 박재영의 사업이 석 달째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다고 했고 거래처 두 곳이 대금 지급을 중단했으며 은행 대출 만기가 코앞인데 연장이 거부됐다고 했습니다. 이수진은 부엌 의자에 앉아 그 이야기를 끝까지 들었습니다.
김도윤은 거실 소파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는데 이수진이 전화를 끊고 나와 상황을 설명하자 표정이 굳었죠. 김도윤이 먼저 말한 건 얼마나 필요하대? 가 아니라 누나가 직접 전화한 거야? 였습니다. 그만큼 일이 심각하다는 뜻이었으니까요. 며칠 뒤 이수진은 박재영을 직접 만났습니다. 사무실이 아니라 집 근처 커피숍이었는데 박재영은 양복 대신 점퍼를 입고 나왔고 얼굴에 면도 자국이 여기저기 나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 놓인 서류를 펼치며 박재영이 말했습니다. 형수님,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이달을 못 넘기면 끝입니다. 이수진은 서류를 한 장씩 넘기며 숫자들을 확인했습니다. 매출 추이, 미수금 현황, 대출 상환 일정까지 꼼꼼히 읽었는데 그 과정에서 박재영의 손가락이 테이프 모서리를 계속 두드리고 있었죠. 이수진이 서류에서 눈을 떼고 물었습니다. 은행은 완전히 안 되는 거예요? 세 군데 다 거절당했습니다. 신용등급이 이미 내려갔어요. 이수진은 커피잔을 내려놓으며 잠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머릿속에서 숫자가 빠르게 돌아갔는데 전세 보증금이 먼저 떠올랐고 그 다음으로 친정아버지의 퇴직금이 스쳤습니다. 하지만 그날은 아무런 약속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돌아오는 길에 김도윤에게 전화를 걸어 한 가지만 물었죠. 만약 내가 돈을 넣는다면 반드시 계약서를 써야 해. 그건 돼? 김도윤은 잠시 침묵하다가 누나한테 얘기해 볼게라고 답했고 이틀 뒤 김미정에게서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이번에는 목소리가 더 낮았고 말끝마다 부탁이야라는 단어가 붙었습니다. 이수진이 부동산에 전세 보증금 해지를 요청한 건 그로부터 사흘 뒤였습니다. 부동산 사장은 서류를 받아들고 안경 너머로 이수진을 올려다보며 물었죠. 사모님, 전세 빼시면 당장 어디서 사세요? 이수진은 알아보고 있어요 라고만 대답했는데 사실 아무것도 알아보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그날 밤 친정에 전화를 걸었고 아버지가 받았습니다. 상황을 설명하자 아버지는 오래 침묵했는데 그 침묵의 무게를 이수진은 지금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수진아, 그건 내 돈이 아니라 시댁 사업 돈이잖아. 아버지, 알아요. 그래도 계약서를 쓰기로 했어요. 지분으로. 지분이라는 게 종이 한 장이야. 사람 마음이 바뀌면 그게 무슨 소용이냐? 아버지의 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수진은 전화를 끊지 않았고 30분 넘게 아버지를 설득했죠. 결국 아버지는 퇴직금의 일부를 보태주기로 했는데 통장을 넘기며 한 말이 있었습니다. 이건 빌려주는 거다. 내 시누이한테 주는 게 아니야. 이수진은 그 말을 가슴에 새기듯 고개를 숙였습니다. 전세 보증금과 친정 아버지의 돈을 합친 금액이 박재영의 회사 긴급 자금으로 들어간 건 그해 12월 말이었고 같은 날 이수진과 박재영 사이에 지분 30% 계약서가 작성됐습니다. 계약서에는 변호사 직인이 찍혀 있었고 김미정도 배석한 자리에서 서명했습니다. 그날 김미정은 이수진의 손을 잡으며 말했죠. 수진아, 이 은혜는 진짜 잊지 않을게. 박재영도 고개를 깊이 숙이며 형수님 아니었으면 우리 회사 문 닫았습니다라고 했고 김도희는 아내의 어깨를 한번 두드리며 아무 말 없이 웃었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모두가 같은 편이었고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이수진은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창밖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돈이 제대로 돌아오기만 하면 아버지에게도 체면이 서고 가족 사이도 더 단단해질 거라고요. 전세를 뺀 뒤 작은 월세방으로 이사하던 날 짐을 나르면서도 이수진은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3년이 지난 이 밤에 이수진은 잔칫집에서 돌아온 거실 소파에 앉아
핸드백 안쪽 지퍼 주머니에서 접힌 종이 한 장을 꺼내 들었습니다. 지분 계약서 사본이었죠. 모서리가 닳고 접힌 자국이 깊었지만 글씨는 또렷했고 맨 아래 김미정과 박재영의 서명이 나란히 적혀 있었습니다. 이수진은 그 서명을 오래 내려다봤습니다. 오늘 낮 김미정이 40여 명의 친척 앞에서 했던 말이 다시 떠올랐고 계약서 위에 서명과 잔칫집에서의 그 말 사이에 놓인 거리가 이수진의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김도윤이 침실에서 안 들어와? 하고 불렀지만 이수진은 대답 대신 계약서를 다시 천천히 접어 핸드백에 넣었습니다. 그날 밤 이수진은 소파에서 새벽 2시까지 앉아 있었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던 건 아니었지만 침실로 들어가 김도윤 옆에 눕는 일이 왠지 내키지 않았죠. 결국 거실 담요를 끌어안고 눈을 감았는데 새벽녘 얕은 잠에서 깬 건 김도윤이 부엌에서 물을 따르는 소리 때문이었습니다. 김도윤은 거실 소파에 누워있는 이수진을 보고도 아무 말 없이 다시 침실로 들어갔고 그 등을 바라보며 이수진은 몸을 일으켰습니다. 칠순 잔치 이후로 일상은 다시 평범하게 돌아가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달라진 것들이 있었는데 처음에는 너무 작아서 이수진 스스로도 확신하지 못했죠. 변화가 분명한 형태를 갖추기 시작한 건 잔치가 끝나고 보름쯤 지난 뒤였습니다. 박재영의 회사가 달라지고 있다는 건 이미 1년 전부터 조금씩 느끼고 있었습니다. 이수진이 투자한 직후 첫 분기에는 겨우 적자를 면하는 수준이었는데 반년이 지나면서 거래처가 하나둘 늘기 시작했고 1년째 접어들자 직원이 5명에서 12명으로 늘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김미정은 분기마다 이수진에게 전화를 걸어 매출 현황을 알려줬고 수진아, 다 내 덕이야라는 말을 빠뜨리지 않았죠. 그런데 회사 매출이 본궤도에 오르기 시작한 2년차부터 김미정의 전화 횟수가 줄었습니다. 분기에 한 번이던 연락이 반기에 한 번으로 바뀌더니 어느 순간부터는 이수진이 먼저 연락하지 않으면 소식을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수진이 언니, 요즘 회사는 어때요? 라고 물으면 김미정은 짧게 잘 돌아가고 있어라고만 답했고 예전처럼 숫자를 꺼내거나 구체적인 이야기를 하는 일은 없어졌죠. 변화가 눈에 보이게 드러난 건 김미정의 말투가 아니라 행동에서였습니다. 3년 차에 접어들며 박재영이 사무실을 넓은 곳으로 이전했는데 이전 축하 자리에 이수진은 초대받지 못했습니다. 나중에 김도윤을 통해 들었을 때 이수진이 물었죠. 나도 지분이 있는 회사인데 왜 얘기를 안 해줘? 김도윤은 누나가 가족끼리만 조촐하게 한다고 해서라고 답했는데 이수진은 그 말에서 자신이 가족의 범주 안에 있는지 밖에 있는지를 따져야 하는 상황 자체가 낯설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따로 말을 꺼내지 않았습니다. 사업이 바쁜 시기니 그럴 수 있다고 일부러 빼놓은 건 아닐 거라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런데 가족 단톡방의 분위기가 달라지기 시작한 건 이수진이 무시하기 어려운 변화였습니다. 원래 시댁 가족 단톡방은 명절 인사와 아이들 사진이 오가는 조용한 공간이었는데 회사가 커지면서 김미정이 올리는 메시지의 성격이 변했죠. 새 사무실 사진, 직원 워크숍 사진, 거래처 대표와 찍은 사진이 올라올 때마다 김미정은 우리 재영이가 정말 고생했죠라거나 친정아버지가 기도해 주신 덕이에요라는 글을 함께 적었습니다. 이수진의 이름은 한 번도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가 사업이 잘 돼서 다행이다라고 답하면 김미정은 바로 네, 저희가 진짜 힘들 때 버텼더니 하늘이 도운 거죠라고 적었고 그 저희라는 단어 안에 이수진이 포함되어 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결정적이었던 건 석 달 전 가족 단톡방에서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박재영이 회사 실적 보고서
일부를 사진으로 올리며 올해 매출 목표 달성했습니다라고 적었는데 이수진이 축하 인사와 함께 배당 일정도 한번 정리해 주실 수 있을까요? 라고 물었죠. 평범한 질문이었습니다. 지분이 있으니 배당에 대해 묻는 건 당연한 일이었으니까요. 그런데 김미정의 답이 올라오기까지 시간이 꽤 걸렸고 그 사이 시어머니가 먼저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수진아, 그런 건 따로 얘기하면 안 되니? 이수진은 화면을 보며 손가락이 멈췄습니다. 시어머니의 그 한 줄이 이수진에게 말하고 있는 건 여기서 돈 얘기를 꺼내지 말라는 뜻이었고 그건 곧 이수진의 질문이 부적절한 것으로 취급되고 있다는 의미였죠. 잠시 뒤 김미정이 답을 올렸는데 수진아, 그건 재영이랑 직접 얘기해. 여긴 가족방이잖아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가족방에서 가족이 가족의 사업에 대해 물었을 뿐인데 그 질문이 자리에 맞지 않는 것처럼 처리되는 순간 이수진은 단톡방 화면을 오래 내려다봤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신우이 김미정의 남편 쪽 친척인 둘째 이모가 단톡방에 올린 메시지를 보게 됐죠. 미정이가 그러는데 며느리가 사업에 자꾸 관여하려 해서 좀 불편하대. 그 메시지는 이수진이 보기 전에 삭제됐습니다. 하지만 김도윤이 먼저 받고 저녁 식사 중에 슬쩍 말했습니다. 이모가 단톡방에 좀 그런 글을 올렸더라고. 누나한테 얘기해서 지웠어. 이수진은 젓가락을 내려놓으며 물었습니다. 그런 글이 뭔데? 김도윤은 시선을 피하며 별거 아니야. 오해가 있었나 봐라고 말을 흐렸지만 이수진은 이미 그 메시지의 내용을 짐작하고 있었습니다. 투자자가 자기 지분에 대해 묻는 일이 관여가 되고 욕심이 되는 순간 계약서 위의 숫자는 더 이상 숫자가 아니라 가족 안에서의 자리를 결정짓는 잣대가 되어버린 거였죠. 이수진은 식탁 위 밥그릇을 천천히 밀어놓으며 김도윤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김도윤은 여전히 시선을 밥 위에 두고 있었고 그 모습이 칠순 잔치 때 국물을 떠먹으며 고개를 숙이던 장면과 겹쳤습니다. 이수진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다만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하면서 수도꼭지에서 쏟아지는 물소리 속에 자신의 숨소리가 평소보다 거칠어져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설거지를 마친 이수진은 젖은 손을 수건에 닦으며 식탁 의자에 다시 앉았습니다. 수도꼭지에서 마지막 물방울이 떨어지는 소리가 부엌에 작게 울렸고 그 소리가 멈추자 집안은 다시 고요해졌죠. 김도윤은 거실 소파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는데 화면에서 나오는 소리만 공간을 채우고 있을 뿐 두 사람 사이에는 여전히 말이 없었습니다. 이수진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단톡방에 올라왔던 그 메시지, 정확히 뭐라고 적혀 있었어? 김도윤은 리모컨을 내려놓으며 고개를 돌렸는데 눈이 잠깐 흔들렸습니다. 그거 이미 지워졌잖아. 신경 쓰지 마. 지워진 건 알아. 내용을 묻고 있는 거야. 김도윤은 시선을 텔레비전 쪽으로 다시 돌리며 한참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수진은 그 침묵을 기다렸고 결국 김도윤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죠. 며느리가 돈 넣은 걸로 사업에 이래라 저래라 한다고 뭐 그런 식이었어. 이수진은 고개를 끄덕이지도 않았고 표정도 바꾸지 않았습니다. 다만 식탁 위에 놓인 자기 손을 내려다보며 천천히 물었습니다. 그 말이 이모 생각이야? 언니 생각이야? 김도윤은 대답하지 않았고 그 대답하지 않음 자체가 이수진에게는 충분한 답이었습니다. 김미정이 주변 사람에게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지 않았다면 이모가 그런 글을 쓸 이유가 없었으니까요. 이수진은 의자에서 일어나 부엌 선반에서 물컵을 꺼내 물을 따랐는데 물을 마시면서도 머릿속은 다른 곳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김도윤이 퇴근하고 돌아왔을 때 평소와 다른 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김도윤이 구두를 벗으며 먼저 말을 꺼낸 거였죠. 수진아, 이번 주 토요일에 눈안에 가야 돼. 회사 정관 변경 회의가 있다고. 이수진은 거실에서 책을 읽고 있었는데 고개를 들어 김도윤을 바라봤습니다. 정관 변경? 무슨 내용인데? 잘 모르겠어. 누나가 가족들이 다 와야 한다고 해서. 이수진은 책갈피를 끼우며 물었습니다. 나도 가는 거야? 김도윤은 현관에서 잠깐 멈칫했습니다. 그 멈칫함이 이수진에게는 선명하게 읽혔는데 김도윤이 이어서 한 말이 그 짧은 망설임의 정체를 드러냈죠. 그게 누나가 가족만 오라고 했거든. 형부랑 누나, 나 어머니. 주주총회 같은 게 아니라 그냥 가족회의라고. 이수진은 김도윤의 얼굴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지분 30%를 가진 주주를 회사 정관 변경 회의에 부르지 않으면서 그걸 가족회의라고 부르는 논리가 이수진에게는 도저히 이해되지 않았지만 그보다 더 이수진의 가슴을 짓누른 건 김도윤이 그 말을 전하면서 아무런 이의도 제기하지 않았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당신은 거기 가서 뭘 할 건데? 김도윤은 넥타이를 풀며 거실을 지나가면서 답했습니다. 누나가 부르니까 가는 거지. 별거 아닐 거야. 이수진은 소파 위에 놓인 책을 내려다보며 입술을 다물었습니다. 별거 아닌 일에 주주를 빼놓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김도윤이 모를 리 없었는데 모르는 척하는 건지 정말 인식하지 못하는 건지 구분이 되지 않았죠. 어느 쪽이든 결과는 같았습니다. 토요일 오후 김도윤은 외출 준비를 하며 서재에서 서류 가방을 들고 나왔습니다. 이수진은 부엌에서 늦은 점심 설거지를 하고 있었는데 김도윤이 현관에서 구두를 신으며 말했습니다. 늦지 않게 올게. 이수진은 등을 돌린 채 수도꼭지를 틀며 대답했습니다. 언니한테 전해줘. 정관 변경에 대해 나한테 설명이 필요하다고. 김도윤의 구두 신는 소리가 멈췄습니다. 잠시 정적이 흐른 뒤 김도윤이 조심스럽게 말했죠. 수진아, 거기서 그런 얘기 꺼내면 분위기가 이상해져. 누나 체면 좀 세워줘. 이수진의 손이 수도꼭지 위에서 멈췄습니다. 체면이라는 단어가 귓속에서 울렸는데 3년 전 투자할 때는 아무도 체면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전세금을 빼고 친정 아버지의 돈까지 끌어모을 때는 체면이 아니라 절박함이 있었을 뿐이었는데 지금은 이수진이 자기 권리를 묻는 것조차 누군가의 체면을 깎는 일이 되어버린 거였죠. 이수진은 수도꼭지를 잠그며 김도윤에게 고개를 돌렸습니다. 나는 3년 동안 체면 세워줬어. 칠순 잔치에서 돈 좀 보태준 사람이라는 소리 들으면서도 웃고 앉아 있었잖아. 김도윤은 현관에 선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수진의 목소리는 높아지지 않았지만 그 안에 담긴 것이 분노가 아니라 확인이라는 걸 김도윤도 느꼈을 겁니다. 잠시 뒤 김도윤은 갔다 올게라고만 말하고 현관문을 닫았고 잠금 장치가 돌아가는 소리가 부엌까지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이수진은 싱크대 앞에 서서 닫힌 현관문 쪽을 바라봤습니다. 김도윤이 누나 편에 섰다는 건 오늘 처음 알게 된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칠순 잔치에서의 침묵, 단톡방에서의 외면, 그리고 오늘 현관에서의 그 한마디까지 하나하나가 쌓여 지금에야 비로소 하나의 선명한 그림이 된 거였죠. 남편이 자기 편이 아니라는 사실은 슬펐지만 이수진을 멈추게 하지는 못했습니다. 이수진은 행주를 개어 싱크대 위에 놓고 서재로 걸어갔습니다. 서랍 맨 아래칸에서 투명 파일을 꺼내 식탁 위에 펼쳤는데 3년 전 계약서와 함께 넣어둔 서류들 사이로 첫 해 간이 결산 보고서가 보였습니다. 이수진은 그 숫자들을 다시 한번 읽기 시작했고 펜을 들어 여백에 질문을 하나 적었습니다. 2년차 이후에 결산 자료가 왜 오지 않았는지, 그리고
지금이라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이었죠. 이수진은 펜을 내려놓으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기울고 있었고 김도윤이 돌아오기 전에 확인해야 할 것들이 머릿속에서 하나씩 정리되고 있었습니다. 김도윤이 출근한 뒤 빈 거실에 혼자 남겨진 이수진은 한참을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어젯밤 김도윤이 했던 말이 아직도 귓속에 맴돌고 있었는데 누나 체면 좀 세워줘라는 그 한마디가 머릿속에서 다른 문장으로 바뀌어 들렸죠. 내 권리는 참아라. 가족의 체면이 더 중요하다. 그런 뜻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이수진은 울지 않았습니다. 대신 소파에서 일어나 서재 서랍을 열었고 맨 아래칸에서 투명 파일 하나를 꺼냈습니다. 3년 전 계약서, 원본과 함께 보관해둔 회사 관련 서류들이었는데 초기 투자 내역서와 지분 등록 확인서, 그리고 첫 해에 박재영이 보내왔던 간이 결산 보고서 2장이 들어 있었죠. 이수진은 그 서류들을 식탁 위에 펼쳐놓고 하나씩 읽기 시작했습니다. 첫 해 결산 보고서에는 매출과 비용이 간단히 정리되어 있었고 맨 아래에 배당 가능 이익 없음이라는 한 줄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때는 당연하다고 생각했죠. 사업 초기에 이익이 남을 리 없었으니까요. 문제는 2년 차부터였습니다. 김미정이 단톡방에 올리던 사진들, 새 사무실 이전 소식, 직원 수 증가, 거래처 확대 같은 이야기들을 떠올리면 회사가 성장하고 있다는 건 분명했는데 2년차 결산 보고서는 이수진에게 전달된 적이 없었습니다. 이수진은 휴대전화를 들어 박재영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형부, 2년차랑 3년차 결산 자료 좀 보내주실 수 있을까요? 지분 정리 차원에서요. 답은 4시간이 지나서야 왔는데 박재영이 아니라 김미정에게서 온 전화였습니다. 수진아, 결산 자료를 왜 달래? 무슨 의심이라도 있어? 이수진은 전화기를 귀에 대고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의심이라는 단어를 먼저 꺼낸 건 김미정이었고 그 반응 자체가 이수진에게 무언가를 알려주고 있었죠. 언니, 의심이 아니라 주주니까 당연히 볼 수 있는 자료예요. 김미정은 짧은 침묵 끝에 재영이한테 말해놓을 게라고 했고 전화가 끊겼습니다. 이틀 뒤 박재영이 이메일로 보내온 건 정식 결산 보고서가 아니라 요약본 한 장이었는데 매출과 영업이익만 적혀 있을 뿐 세부 항목은 전부 빠져 있었습니다. 이수진은 그 요약본을 출력해서 식탁 위 서류들 옆에 나란히 놓고 들여다봤습니다. 숫자가 맞지 않았습니다. 김미정이 단톡방에서 자랑하던 매출 규모와 요약본에 적힌 영업이익 사이의 격차가 너무 컸는데 매출이 그만큼 늘었다면 비용이 비정상적으로 높다는 뜻이었죠. 이수진은 서류 여백에 연필로 숫자를 하나씩 적어가며 계산했고 어딘가에서 큰 비용이 빠져나가고 있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다음 날 이수진은 회사 등기부등본을 직접 떼러갔습니다. 등기소 창구에서 받아든 서류를 읽는 순간 이수진의 손이 멈췄는데 임원 등재 항목에 변화가 있었죠. 3년 전에는 대표이사 박재영 그리고 사내이사 1명뿐이었는데 지금은 사내이사가 3명으로 늘어 있었고 그중 1명이 김미정이었습니다. 이수진은 이 변경에 대해 어떤 통보도 받은 적이 없었습니다. 등기부등본 아래쪽에는 정관 변경 이력도 적혀 있었는데 1년 전에 신주 발행에 관한 조항이 추가되어 있었습니다. 이수진은 법률 용어를 하나씩 짚어가며 읽었고 그 조항의 의미를 이해하는데 오래 걸리지 않았죠. 새로운 주식을 발행할 수 있는 권한이 대표이사에게 부여되어 있었고 기존 주주의 동의 절차가 간소화되어 있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박재영이 마음먹으면 새 주식을 찍어내서 이수진의 지분 비율을 낮출 수 있는 구조가 이미 만들어져 있었던 겁니다.
이수진은 등기소 복도 벤치에 앉아 서류를 무릎 위에 놓았습니다. 손이 떨리지는 않았는데 대신 가슴 한가운데가 차갑게 가라앉는 느낌이었죠. 감정이 아니라 숫자가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배당금은 3년간 단 한 번도 지급되지 않았고 임원 급여는 늘어났으며 정관은 이수진 모르게 변경되어 있었습니다. 칠순 잔치에서 김미정이 했던 돈 좀 보태줬다는 말이 단순한 무례가 아니라 계획된 축소였다는 걸 서류 위의 숫자들이 증명하고 있었죠. 이수진은 복도 벤치에서 일어나며 서류를 가방에 넣었습니다. 등기소를 나서면서 휴대전화를 꺼내 김도윤에게 전화를 걸었는데 신호음이 5번 울린 뒤에야 김도윤이 받았습니다. 회사 정관이 바뀐 거 알고 있었어? 김도윤은 3초쯤 침묵하다가 뭔 소리야, 갑자기라고 답했고 이수진은 그 3초의 침묵 속에서 이미 답을 읽었습니다. 몰랐다면 바로 되물었을 거고 알고 있었다면 바로 인정했을 텐데 그 어중간한 사이의 시간이 김도윤의 위치를 말해주고 있었죠. 이수진은 더 이상 추궁하지 않았습니다. 전화를 끊고 주차장으로 걸어가면서 이수진은 차 문을 열기 전에 잠시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3년 전 이 돈을 넣을 때는 가족을 살리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손에 들린 서류들이 보여주는 건 전혀 다른 이야기였고 이수진은 더 이상 감정으로 판단할 단계가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차 문을 열고 운전석에 앉은 이수진은 시동을 걸지 않았습니다. 가방 안에 넣어둔 등기부등본과 요약결산서의 무게가 실제보다 무겁게 느껴졌고 핸들 위에 올려놓은 두 손을 가만히 내려다보며 생각을 정리했습니다. 감정으로 판단할 단계가 아니라는 건 이미 알고 있었지만 그 다음 단계가 무엇인지를 결정하는 데는 시간이 필요했죠. 이수진이 변호사 박지훈의 사무실을 찾아간 건 그로부터 사흘 뒤였습니다. 박지훈은 대학 동기의 남편이었는데 기업소송 전문이라는 이야기를 예전에 들은 적이 있었죠. 사무실은 법원 근처 오래된 건물 3층에 있었고 복도 끝 유리문을 열고 들어서자 좁은 대기실에 가죽 소파 2개가 마주 놓여 있었습니다. 이수진은 소파에 앉아 번호표 대신 자기 이름이 불리기를 기다렸는데 그 짧은 시간 동안에도 가방 안의 서류를 한 번 더 확인했습니다. 상담실에 들어서자 박지훈은 명함을 건네며 자리를 권했고 이수진은 인사를 마치자마자 가방에서 서류를 꺼내 테이블 위에 펼쳤습니다. 투자계약서, 지분등록 확인서, 등기부등본, 요약결산보고서가 나란히 놓였고 박지훈은 안경을 고쳐 쓰며 서류를 한 장씩 집어들었습니다. 이수진은 처음부터 차근히 설명했습니다. 3년 전 투자 경위, 지분 30% 계약의 조건, 그 이후 배당이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 임원 구성 변경과 정관 수정이 자신에게 알려지지 않은 채 진행된 점까지 빠짐없이 이야기했죠. 감정적인 표현은 쓰지 않았고 시간 순서대로 사실만 나열했는데 그렇게 말하는 동안 자신의 목소리가 예상보다 단단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박지훈은 서류를 읽는 동안 펜으로 몇 군데의 밑줄을 그었고 이수진의 설명이 끝나자 안경을 벗으며 테이블 위 서류를 손가락으로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이 계약서는 법적으로 유효합니다. 쌍방 서명이 있고 변호사 직인까지 찍혀 있으니까요. 문제는 상대방이 이 계약을 사실상 무시하고 있다는 거죠. 이수진은 고개를 끄덕이며 물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게 뭔지 알고 싶어서 왔어요. 박지훈은 메모장을 펼치며 3가지를 적었습니다. 첫째는 지분 회수 통보였고 이수진이 보유한 지분 전량에 대해 매수 청구 또는 회사 측에 자기 주식 취득을 요구하는 방식이라고 했습니다. 둘째는 손해배상 청구로
3년간 지급되지 않은 배당금과 경영정보 미공개에 따른 손해를 산정하는 절차였죠. 그리고 셋째가 가처분 신청이었는데 박지훈이 이 부분에서 펜을 멈추며 이수진을 바라봤습니다. 가처분은 상대방의 재산이나 행위를 일시적으로 제한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지금 상태에서 상대가 신주를 발행하거나 지분 구조를 변경하는 걸 막을 수 있죠. 이수진은 등기부등본에 적혀있던 정관 변경 조항이 떠올랐고 박지훈도 같은 부분을 짚었습니다. 이 정관 변경이 사전 통보 없이 이루어진 거라면 그 자체가 주주권리 침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수진 씨가 반대 의사를 표명할 기회조차 없었으니까요. 박지훈은 메모장의 새 항목 옆에 번호를 매기며 순서를 정했습니다. 먼저 내용 증명을 통해 지분 회수 의사를 공식적으로 통보하고 동시에 가처분 신청을 준비하되 상대의 반응에 따라 손해배상 청구를 병행하는 방식이었죠. 박지훈이 말했습니다. 이 세 가지를 동시에 진행하면 상대 입장에서는 사업 운영에 상당한 압박이 됩니다. 특히 외부 투자를 받고 있거나 준비 중이라면 더 그렇죠. 이수진은 그 말에 잠시 멈췄습니다. 외부 투자라는 단어가 걸렸는데 최근 김미정이 단톡방에 올렸던 메시지 하나가 스쳤죠. 한 달쯤 전이었는데 김미정이 재영이가 큰 행사 준비 중이에요. 바빠서 당분간 연락이 뜸할 수 있어요 라고 적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대수롭지 않게 넘겼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 행사라는 게 투자 설명회일 가능성이 높았죠. 이수진은 박지훈에게 그 이야기를 했고 박지훈은 메모장에 날짜를 적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만약 투자 설명회가 예정되어 있다면 그 시점이 중요합니다. 투자자들이 회사에 돈을 넣기 전에 지분 관련 분쟁이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 투자 자체가 보류될 수 있거든요. 이수진은 테이블 위 서류들을 내려다보며 생각했습니다. 3년 전 김미정이 이수진의 손을 잡고 이 은혜는 잊지 않을게라고 했던 장면이 떠올랐고 그 기억과 지금 변호사 사무실에 앉아 법적 전략을 논의하는 자신의 모습 사이에 놓인 거리가 아득했습니다. 하지만 이수진은 그 감정을 오래 붙잡지 않았습니다. 변호사님, 일정이 얼마나 걸려요? 내용 증명은 이번 주 안에 발송할 수 있고 가처분 신청 서류 준비는 열흘 정도면 됩니다. 투자 설명회 일정을 확인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요. 이수진은 고개를 끄덕이며 서류를 다시 가방에 정리했습니다. 사무실을 나서면서 박지훈이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덧붙였죠. 이수진 씨, 이런 사건은 가족 간에 벌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하면 돌이키기 어려운 부분이 생기는데 그건 감수하신 거죠? 이수진은 문 앞에서 돌아보며 조용히 답했습니다. 감수해야 할 건 이미 3년 동안 제가 해왔어요. 건물을 나선 이수진은 주차장으로 향하며 휴대전화를 꺼냈습니다. 김미정에게도 김도윤에게도 박재영에게도 아무런 연락을 하지 않았고 전화기를 가방에 다시 넣은 뒤 차에 올라 시동을 걸었습니다. 백미러에 비친 자신의 얼굴은 평온했는데 그 평온함이 체념이 아니라 결심에서 나온 것이라는 걸 이수진 자신만 알고 있었습니다. 변호사 박지훈이 내용 증명 발송을 완료했다는 연락을 보내온 건 그로부터 닷새 뒤였습니다. 이수진은 메시지를 확인하고 화면을 껐는데 손이 떨리거나 마음이 흔들리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부엌에서 물 한 잔을 따라 마시며 창밖을 바라봤을 때 하늘이 유난히 맑다는 생각이 들었죠. 내용 증명은 박재영의 회사 주소와 자택 주소 두 곳으로 동시에 발송됐고 같은 날 가처분 신청 서류도 법원에 접수됐습니다. 박지훈은 이수진에게 상대 측에서 연락이 올 수 있는데 직접 응대하지 마시고 저한테 넘기세요라고 당부했고 이수진은 그 말대로 했습니다.
예상대로 첫 번째 전화는 김미정에게서 왔습니다. 내용 증명이 도착한 다음 날 아침이었는데 이수진의 전화기에 김미정의 이름이 떴을 때 이수진은 화면을 잠시 바라보다가 받지 않았습니다. 곧이어 김도윤에게 전화가 왔고 이수진은 그것도 받지 않았죠. 세 번째로 울린 건 시어머니의 전화였는데 이수진은 잠깐 망설이다가 역시 전화기를 뒤집어 놓았습니다. 이수진이 유일하게 보낸 메시지는 박지훈에게였고 연락이 오기 시작했어요 라는 한 줄뿐이었습니다. 김도윤이 퇴근하고 집에 들어온 건 저녁 7시가 넘어서였습니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에 이수진은 부엌에서 고개를 돌렸고 김도윤의 얼굴은 평소와 달리 붉어져 있었습니다. 구두도 가지런히 벗지 않은 채 거실로 들어온 김도윤이 먼저 입을 열었죠. 누나한테 내용 증명 보낸 거 사실이야? 이수진은 행주로 손을 닦으며 대답했습니다. 응, 사실이야. 미쳤어? 가족한테 그런 걸 왜 보내? 이수진은 행주를 개어 싱크대 위에 놓으며 김도윤을 바라봤습니다. 김도윤의 눈이 분노와 당혹 사이에서 흔들리고 있었는데 이수진은 그 시선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가족이 먼저 계약을 어겼잖아. 3년 동안 배당 한 번 없었고 정관도 내 동의 없이 바꿨어. 김도윤은 입술을 꽉 깨물다가 소파에 주저앉으며 말했습니다. 그래도 이런 식으로 하면 어떡해. 누나가 얼마나 놀랐는지 알아? 이수진은 식탁 의자를 당겨 앉으며 조용히 답했습니다. 나는 3년 동안 놀랐어. 매번 혼자서. 김도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고 두 사람 사이에 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이수진은 더 이상 설득하려 하지 않았고 김도윤도 더 이상 묻지 않았죠. 그날 밤 김도윤은 침실에서 한참을 전화 통화했는데 목소리가 낮아서 내용은 들리지 않았지만 김미정과 이야기하고 있다는 건 분명했습니다. 그로부터 열흘이 지났고 박지훈이 알아낸 투자 설명의 일정은 바로 그 주 목요일이었습니다. 박지훈은 이수진에게 전화로 설명했습니다. 투자 설명회가 호텔 연회장에서 열린다고 합니다. 외부 투자자 8곳이 참석 예정이고 박재영 대표가 직접 발표하는 일정이에요. 이수진은 전화기를 귀에 대고 잠시 생각하다가 물었습니다. 가처분 결정은 언제 나와요? 내일 오전에 결정문이 나옵니다. 그리고 지분 회수 통보서는 등기우편으로 투자 설명회 당일 오전에 도착하도록 이미 발송했습니다. 목요일 아침 이수진은 평소처럼 일어나 세수를 하고 커피를 내렸습니다. 김도윤은 이미 출근한 뒤였고 집은 조용했죠. 이수진은 커피잔을 들고 거실 창가에 서서 밖을 내다봤는데 날씨는 흐렸고 구름이 낮게 깔려 있었습니다. 휴대전화를 확인하니 박지훈에게서 메시지가 와 있었습니다. 등기우편 배달 완료 확인됐습니다. 오전 10시 12분. 이수진은 그 메시지를 읽고 화면을 껐습니다. 투자 설명회는 오전 11시 시작 예정이었으니 박재영이 발표를 시작하기 직전에 우편이 도착한 셈이었죠. 1시간쯤 뒤 박지훈에게서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투자 설명회장에서 연락이 왔는데요. 박재영 대표 측이 상당히 당황한 것 같습니다. 투자자 측 변호사가 지분 분쟁 여부를 확인하겠다고 했고 계약 체결을 보류한다고 통보했답니다. 이수진은 전화기를 잡은 손에 힘을 주지 않았습니다. 승리감 같은 건 없었고 다만 3년 동안 쌓여온 것들이 마침내 제자리를 찾아가는 느낌이었죠. 박재영 대표 측에서 직접 연락하고 싶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할까요? 변호사님이 대신 받아주세요. 저는 직접 통화할 생각 없어요. 전화를 끊은 뒤 이수진은 커피잔을 싱크대에 놓고 부엌 의자에 앉았습니다. 오후가 되자 김미정에게서 메시지가 왔는데 이전과는 전혀 다른 톤이었죠.
수진아, 이러면 안 되지. 우리가 한번 만나서 얘기하자. 이수진은 그 메시지를 읽었지만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박지훈에게 메시지를 보냈고 박지훈은 상대 측과의 모든 소통은 법률 대리인을 통해 진행한다고 이미 통보했습니다라고 답했죠. 저녁이 되어 김도윤이 집에 돌아왔을 때 김도윤의 얼굴에는 열흘 전과는 다른 종류의 감정이 실려 있었습니다. 분노가 아니라 초조함이었는데 김도윤은 신발을 벗으며 말했습니다. 누나가 울면서 전화했어. 투자 설명회 완전히 망했다고. 이수진은 거실 소파에 앉은 채 김도윤을 올려다봤습니다. 김도윤의 눈에 비난이 담겨 있었지만 이수진은 시선을 피하지 않았죠. 이수진이 입을 열었을 때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계약대로 할 뿐이에요. 김도윤은 그 말에 입을 다물었고 이수진도 더 이상 아무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거실에 내려앉은 침묵은 이전의 어떤 침묵보다 무거웠는데 이수진은 그 무게를 온전히 감당하며 소파에 등을 기댔습니다. 그 침묵은 밤새 풀리지 않았습니다. 김도윤은 침실로 들어가 문을 닫았고 이수진은 소파에서 담요를 끌어안은 채 새벽을 맞았죠. 예전에도 거실에서 밤을 보낸 적이 있었지만 이번에는 잠이 오지 않아서가 아니라 침실로 가는 일이 더 이상 자연스럽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투자 설명회가 무산된 뒤 박재영의 회사는 빠르게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박지훈을 통해 전해 들은 바로는 투자 보류를 통보한 곳이 8곳 중 5곳이었고 나머지 3곳도 지분 분쟁이 해결되기 전에는 계약을 진행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죠. 박재영이 그동안 투자금을 전제로 잡아둔 신규 프로젝트 2건의 계약금 납부 기한이 코앞이었는데 유동 자금이 묶이면서 기한 내 납부가 불가능해진 겁니다. 박지훈이 이수진에게 상황을 정리해 전달한 건 투자 설명회로부터 일주일 뒤였습니다. 상대 측 변호사에게서 연락이 왔는데요. 협상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지분 매수 금액을 제시하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수진은 잠시 생각한 뒤 답했습니다. 계약서대로요. 지분 가치 산정은 회사 실제 재무 상태를 기준으로 해주세요. 3년간 미지급 배당금도 별도로 청구하고요. 박지훈은 알겠습니다라고 했고 이수진은 전화를 끊은 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나뭇잎이 바람에 흔들리는 게 보였는데 그 움직임이 이상하게 느리게 느껴졌죠. 김도윤의 변화는 며칠 뒤부터 뚜렷해졌습니다. 퇴근 시간이 점점 늦어지더니 어느 날부터는 저녁 10시가 넘어서야 집에 들어왔고 이수진과 마주 앉아 밥을 먹는 일이 사라졌습니다. 이수진이 밥 먹었어? 라고 물으면 눈 안에서 먹고 왔어 라고만 답했는데 그 한마디 안에 김도윤이 어디에 서 있는지가 다 담겨 있었죠. 결정적이었던 건 어느 저녁 김도윤이 거실에 앉아 이수진에게 한 말이었습니다. 수진아, 솔직히 나는 이해가 안 돼. 돈 문제가 그렇게 중요해? 이수진은 식탁을 닦던 손을 멈추고 김도윤을 바라봤습니다. 돈 문제가 아니야. 존중의 문제야. 존중? 그게 가족을 무너뜨릴 만큼 중요한 거야? 이수진은 행주를 내려놓으며 천천히 말했습니다. 나는 가족을 살리려고 전세금을 빼고 아버지 퇴직금까지 넣었어. 그런데 3년 동안 나한테 돌아온 건 40명 앞에서 돈 좀 보태준 사람이라는 소리였잖아. 그래도 참으라고. 김도윤은 입을 다물었고 이수진도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김도윤이 거실 옷장에서 여행용 가방을 꺼내는 소리가 들렸고 다음 날 아침 김도윤은 옷 몇 벌을 챙겨 집을 나섰습니다. 눈 안에서 며칠 지낼게라는 한마디를 남기고요. 이수진은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를 들으며 부엌 의자에 앉았습니다. 울음이 올 줄 알았는데 오지 않았고
대신 가슴 한쪽이 텅 비어 있는 느낌이었죠. 하지만 이수진은 그 빈자리를 억지로 채우려 하지 않았습니다. 법적 절차는 예정대로 진행됐습니다. 박재영 측 변호사가 제시한 지분 매수 금액은 이수진의 초기 투자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었고 이수진은 이를 거절했죠. 박지우는 법원에 감정평가를 신청했고 법원이 선임한 회계사가 회사의 실제 가치를 산정하는데 한 달이 걸렸습니다. 그 사이 박재영의 회사는 신규 프로젝트 2건을 모두 잃었고 거래처 한 곳이 대금 지급을 유보하면서 유동성 위기가 본격화됐습니다. 가족 단톡방은 어느 순간부터 조용해졌습니다. 이전에는 김미정이 거의 매일 사진이나 메시지를 올렸는데 투자 설명회 이후로는 아무도 글을 올리지 않았죠. 시어머니가 한번 다들 건강하지? 라고 적었을 때 김미정이 네, 어머니라고만 답했고 이수진은 네라고 적었는데 그 뒤로 다시 침묵이었습니다. 김도윤은 눈안에에서 돌아오지 않았고 일주일이 지나자 이수진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당분간 따로 지내자. 이수진은 그 메시지를 읽고 한참을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예상하지 못한 건 아니었지만 활자로 확인하는 순간의 무게는 생각보다 컸죠. 하지만 이수진은 답장을 길게 쓰지 않았고 알겠어라고만 보냈습니다. 법원의 감정평가가 완료되고 최종 지분 매수 금액이 확정된 건 2달 뒤였습니다. 이수진의 투자 원금에 3년간의 미지급 배당금과 손해배상액이 더해진 금액이었고 박재영은 분할 납부 조건으로 이를 수용했습니다. 이수진은 박지훈의 사무실에서 합의서에 서명하며 물었죠. 이걸로 끝인 거죠? 법적으로는요. 네, 끝입니다. 이수진은 펜을 내려놓고 잠시 테이블 위에 합의서를 내려다봤습니다. 3년 전 같은 자리에서 계약서에 서명했을 때와 같은 펜이었는데 그때의 마음과 지금의 마음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사무실을 나선 이수진은 건물 앞 벤치에 앉았습니다. 가을바람이 불어왔고 길 건너편 가로수 잎이 하나둘 떨어지고 있었죠. 휴대전화를 꺼내 확인하니 가족 단톡방에는 아무런 메시지도 없었고 김도윤에게서도 연락이 없었습니다. 다가오는 추석에 시댁에서 초대가 올지 이수진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오지 않을 거라는 걸요. 이수진은 벤치에서 일어나며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돈보다 더 큰 건 존중이었어요. 아무도 듣지 못한 그 말이 가을바람에 섞여 흩어졌고 이수진은 가방끈을 고쳐 잡은 뒤 주차장을 향해 걸었습니다.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돌아볼 곳이 남아있지 않다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요. 관계는 그렇게 소리 없이 끊어졌습니다. 지분은 회수됐고 회사도 가족도 그날 이후 달라졌습니다. 하지만 제가 지키고 싶었던 건 돈이 아니라 제 이름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누구도 제 몫을 대신 말하지 못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